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생텍쥐 페리가 쓴 어린 왕자의 한 구절입니다. 살다 보면 황폐한 사막을 마주한 것처럼 길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갈등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우리 사회 어딘가에 공정과 신뢰가 있다는 믿음 덕분일 겁니다. 사법부는 국민 곁에서 그 믿음을 단단히 지키는 정의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사법뉴스 월간판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사법부 주요 단신 키워드 픽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시대가 변해 법이 바뀌었다면 과거에 일어난 갈등은 지금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시의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회사를 상대로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는 사용자 범위에 확대된 개정노동조합법이 아닌 소송 당시인 2016년에 적용되던 구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만큼 원청을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원청회사에 단체 교섭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과거 사건에는 기존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변화된 법 질서 아래에서 앞으로 책임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동시에 보여준 전환기적 성격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같은 미용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봤던 법적 기준이 34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21일 두피 문신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는데요. 재판부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신 시술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아닌 외모 개선을 위한 시술이며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용 문신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면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이나 좌우명, 그림을 새기는 이른바 레터링 타투는 어떨까요? 세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비의료인이 글귀나 그림을 새기는 서화 문신 행위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서화 문신 행위 역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신 행위를 하려는 사람의 직업적 자유는 물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신 시술은 의료기술뿐 아니라 미적인 감각과 기능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실제로 의사에게 문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문 현실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변화된 사회 현실과 국민의 인식을 반영해 문신에 대한 법적 기준을 34년 만에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픽입니다. 사법부가 지난 5월 29일 고양시 사법연구원에 AI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센터는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시대에 맞춰 사법부 구성원들의 AI 역량을 키우고 향후 사법 절차에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소했습니다. 교육센터는 앞으로 법관과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 사법 분야 활용 사례 등을 교육하고 실습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픽이었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이런 일도 한다고? 대법원의 생생한 현장과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세상의 법원 일이, 오늘은 이현수 서기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수 서기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기관님. 서기관님은 이 센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법정통역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 법정통역센터가 굉장히 좀 생소한 곳이라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법정통역센터는 2024년 7월 1일에 개소한 곳으로 법원이 인증한 통역인들이 영상재판 시스템을 통해 전국 법원에 양질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이 대한민국 어느 법정에 서더라도 언어 장벽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증된 전문 통역인을 연결해주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미 개별 법원마다 법정 통번역인 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정 통역센터는 그럼 기존 제도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외국인 소송 관계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국의 각 법원은 매년 법정 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해서 통역인 명단을 작성해 둡니다. 그렇게 통역인을 미리 확보해 놓고 있다가 소송 사건의 필요에 따라서 통역인 지정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법정 통역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소규모 법원에서는 전문 통역인을 제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어나 파키스탄어 같은 소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인은 더더욱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통역센터가 우수한 통역인 인프라를 상시 확보해 두고 있는 건데요. 영상재판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통역 방식으로 전국 법원의 통역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법정통역센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인터넷이 터지는 어느 지역인 간에 이 영상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 법정통역센터가 서울 동부지방법원 청사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는 센터에 계시던 통역인분이 재판정으로 직접 출석해서 통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상 통역 시스템이 실제로 재판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고 또 연결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판 당일이 되면 영상재판 시스템을 통해 지역법원과 소송 당사자 그리고 통역인이 실시간으로 동시 연결됩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나 소송 당사자가 말을 하면 그 음성과 화면이 저희 센터 시스템을 통해 대기 중인 통역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구조이죠. 그럼 통역인은 화면을 보며 즉시 통역을 진행하고 그 통역 내용이 다시 법정으로 실시간 송출되는 방식입니다. 법정통역센터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언어, 또 주로 지원하는 국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현재는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랍어, 파키스탄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수 언어들은 통역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욱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변에서 좀 종종 뵙거든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25년 기준으로 무려 2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야, 270만 명이요. 이렇게 외국인 수가 증가한 만큼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용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 센터 출범한 이후로 약 1,100건 정도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점점 늘겠어요, 그죠?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10년간 외국인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형사사건에 기소된 외국인은 6,382명으로 이는 전체 피고인 중 2.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재판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정 통역 지원에 대한 수요 또한 해마다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근데 이 법정통역센터가 문을 연 게 이제 한 2년 됐죠. 2년이란 시간이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우리 서기관님은 그 센터에 몸담으시면서 보람찬 순간이나 이런 건 좀 자랑하고 싶다 하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가장 먼저 꼽고 싶은 성과는 상대적으로 통역 인프라가 부족했던 비수도권 법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대도시와 달리 규모가 작은 지연 법원에서는 소수 언어 통역인을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영상 통역 덕분에 전국 어디서나 멈춤 없이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보람이 느껴집니다. 또 다른 성과는 없습니까?
네, 또 다른 성과는 외국인의 사법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송 당사자들도 영상 통역을 통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원이 수년간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잘 마련해 놓은 영상재판 시스템을 통역의 영역에서 확장하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영상재판이란 소송관계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참석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영상통역이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위치한 탓에 통역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법원의 재판을 도울 수 있다는 점과 언어의 차이로 사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통역센터의 가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언어를 통역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사법의 접근성을 좀 높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정통역센터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좀 그 이후에 감사 인사를 전해오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실제로 올해 초에 법정통역센터의 원격 영상통역을 직접 이용해본 재판부 실무자분들께 소감을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기억에 남는 말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나는 작은 지원 단위에서는 통역인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영상통역이 필수인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다른 기억에 남는 말은 현장에서 통역인을 구하는 것과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가 복잡한데 이 부분을 통역센터가 해결해줘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씀이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후기처럼 남겨주실 때 거의 이거 저 음식점 별점 5개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떠세요? 기분이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영상통역이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라 잘 활성화시켜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법과 관련된 또 그 재판 통역이다 보니까 법률 용어는 실은 우리가 한글로 쳐다봐도 굉장히 힘든데 이걸 또 통역까지 하려면 그 무게감도 굉장히 좀 무거울 것 같은데 혹시 통역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덕목, 자질 이런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3가지 덕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우수한 통역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용어와 재판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의식입니다. 정확한 통역이 필요한 만큼이나 공정한 통역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통역센터라는 곳이 단순히 정말 통역만 해주는 곳은 아니다. 다른 업무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업무들을 또 하고 계십니까? 네, 통역 외에 센터에서 책임지고 있는 업무가 꽤 많습니다. 우선 민사나 형사, 가사, 행정까지 모든 재판에 필요한 복잡한 소송 서류와 판결문을 정확하게 번역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을 미리 만나는 접견 단계에서의 통번역이나 기존 법정 통역 녹음물에 오역이 없는지 확인하는 감정 업무, 그리고 외국 입법례나 판례자료 번역 등 다양한 사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넘어 정말 촘촘한 사법 지원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법정 통역센터인데 사람들이 또 모르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대로 자랑 겸 소개를 해주시죠. 법정 통역센터. 법정통역센터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청사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상통역을 위한 부스가 5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정통역센터 소속의 통역인이 아닌 통역사님들도 이 훌륭한 설비를 이용해서 전국 법원에 영상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법정통역센터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법정통역센터 계획 혹은 목표 있으실까요? 양질의 법정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사법 분야의 국제화 선진화를 이루고 정확한 통역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청난 각오가 느껴지는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요. 또 누구나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현수 서기관님,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네. 다 하셨습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속이 우려납니다. 후련해요? 네. 알겠습니다. 법정통역센터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 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홀가분하게 가실 수 있겠네요. 네, 홀가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시간은요, 스토리텔링을 통해 판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판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병규 부장판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외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집한 그 결정적인 증거 때문에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판 리플레이에서 다룰 판례는 배우자 외도 정황이 담긴 증거의 증거 능력이 문제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2005년 5월 4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며 법적인 부부로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느 부부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채워나가게 되죠. 그렇게 16년이 지난 2021년 6월 3일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어나는데요. 아내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혼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석 달 뒤 본격적인 정식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원고는 아내의 눈을 피해 차량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녹음기 안에는 아내와 외도 상대방이 나눈 적나라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기게 되고, 이로써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고의 증거 수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서 아내와 외도 상대방이 서로 은밀하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로 하나하나 촬영해 증거를 모아갔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모은 외도 증거들을 차곡차곡 챙겨서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 재판에 당당히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뜻밖의 결과, 바로 원고에게 별도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내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외도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그리고 아내의 휴대전화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원고는 위 법률들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와 사진들을 무단 촬영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아니라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 범죄자라니,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전화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런 불법에 면죄부를 주기 시작한다면, 목적만 정당하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위험한 생각이 우리 사회에 번지고 말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럼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외도의 증거를 모으란 말이야?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외도 사실을 인정해 주지도 않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던 거죠. 재판에서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을 위반해서 증거를 모으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을 하지만 그로 인해 모은 증거가 진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를 무시해도 괜찮은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지금 다루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에 대해 답을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원고는 외도 상대방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은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 쟁점부터 볼까요? 사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 바로 그것이죠.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는 설사 진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별다른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원고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외도 증거들은 과연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각 증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증거인 차량 녹음 파일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위 녹음 파일을 근거로 외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증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한 행위로 수집한 증거임은 인정하나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개별 법령에 해당 위법 행위로 수집한 증거의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민사재판에서 일률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인격적 이익 등 상대방의 사익과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비교 형량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첫 번째 증거와 달리 두 번째 증거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떤 점을 근거로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증거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됐다는 점을 참작한 겁니다. 이혼이나 상간소송의 특성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사생활 영역과 겹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거죠. 이어서 두 번째는 증거를 모을 당시 두 사람이 여전히 부부로서 한 집에 살며 동거하고 있었고 원고의 촬영 행위가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증거를 모을 당시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생활 침해는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 역시 증거들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 분쟁 양상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증거 수집으로 인해 아내와 외도 상대방인 피고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매우 컸다는 점 역시 고려하였는데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당시 상황을 보면 적법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거죠. 대법원은 첫 번째 증거인 녹음 파일을 제외하더라도 두 번째 증거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등을 바탕으로 아내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외도 상대방들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아마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사생활 침해는 범죄 아니야? 라며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누군가는 오죽 답답했으면 저랬겠냐? 라며 원고의 입장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등의 사생활 침해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진실 발견의 가치보다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침해가 더 중대하다면 그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판결은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판 리플레이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리 억울해도 선을 넘은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억울한 당사자가 없도록 재판에서 최대한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책임, 이 두 가지 무거운 가치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야말로 사법부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의 판례 해설을 맡은 박병규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퀴즈와 댓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달 더 날카로운 시선과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